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실전 모의고사 1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요. 기억 디귿이 공통적으로 초래하는 모음체계 변화 그랬어요. 그러면서 단모음에 관한 설명을 써놨는데, 먼저 첫 번째 줄은 현대국어의 단모음이 10개, 즉 아, 어, 오, 우, 이, 그리고 에, 왜, 위 이와 같이 10개다라고 제시하고,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러나 실제 현실 발음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고 기억에서, 즉 외모음이 주체하고 이 외모음이 그대로 주체라고 발음하는 게 맞지만 이걸 주체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 하는 규정을 설명했고요. 또 두 번째는 위모음이 단모음이 아닌 역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디귿에는 단모음 에와 에를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발음하는 경향도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단모음이 10개인데 실제로 그걸 똑바로 발음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더구나 에를 서로 혼동해서 그렇게 되면 단모음이 정확하게 10개라는 그 의식이 흐려지겠지.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1번이죠. 따라서 즉 단모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현대 국어로 올수록 단모음은 늘어났죠. 원래 단모음은 7개였다가 중세국어의 아래어와 함께 아, 어, 오, 우, 이 7개였다가 15세기에는 7개였다가 아래아의 음가가 흔들리면서 에와 에가 17세기에 추가돼서 8개가 됐고, 다시 현대에 와서 외와 위가 추가돼서 총 10개가 됐죠. 현대에는 10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모음은 7개였다가 8개였다가 10개로, 중세국어에는 7개, 그리고 근대국어에는 8개, 현대국어에는 10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단모음의 수를 이 문법에서 10개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발음에서는 이 단모음이 혼동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는 이는 곧 단모음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의식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번. 독일을 바탕으로 주동문과 사동문을 탐구했는데, 주동의 반대가 사동이죠. 주동은 주어가 직접 하는 것, 사동은 주어가 누군가에게 시키는 것. 이럴 때 그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때는 먼저 선택지부터 봐야죠. 기역, 니은을 보니 형용사와 자동사가 쓰인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으로 쓰였군. 자, 재빨리 기억에 길이 사동문에서 목적어가 됐는지, 그렇죠? 또 니은에서 차가 목적어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넓다는 형용사고, 그리고 서다는 동사는 동사인데 자동사. 그러므로 형용사와 자동사가 쓰인 맞는 얘기죠. 다음 2번. 기역, 니은을 보니 형용사와 자동사가 쓰인 문장이 사동문이 되었을 때 두 사동문의 문장 성분은 같군. 그렇죠?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즉 두 사동문의 문장 구성이 같습니다. 3번. 디귿, 리을을 보니 주동문의 서술어가 타동사일 때, 타동사란 뭐야? 목적어를 취하는 거지? 옷을 입었다. 타동사일 때 주동문의 목적어가 사동문에서도 목적어군. 그렇죠. 옷을 그대로 옷을. 또 리을에서도 책을 그대로 책을. 따라서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에서도 여전히 목적어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리을을 봤더니 4번을 봤더니 디귿, 리을을 보니 사동문의 주어는
부사어가 하는 행위에 직접 참여하고 있군.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동문을 만들었을 때 사동을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전미사를 넣어서 만드는 파생적 사동과 뭐뭐하게 하다 하고 보조용어를 이용하는 통사적 사동이 있죠. 그럴 때 파생적 사동, 즉 전미사를 이용한 사동은 중의성을 가질 수가 있고, 반면에 뭐뭐하게 하다 하고 보조용어를 넣어 만든 사동문은 간접 사동의 뜻만 갖죠. 그러면 디귿 리을에 나와 있는 옷을 입혔다, 책을 읽혔다는 둘 다 전미사를 이용한 사동문이죠. 이렇게 되면은 부사어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건 디귿,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이는 직접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리을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 이때에는 학생이 읽도록 한 거지. 간접 사동의 해석만 가능하지 선생님이 학생 대신 책을 읽었다는 의미는 해석이 안 되죠. 그러므로 디귿은 부사어가 하는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리을은 직접 참여하는 행위가 아니라 간접 행위, 읽게만 만드는 간접 사동의 해석만 가능하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건 이렇게 전미사를 이용하여 만든 파생적 사동문의 경우 이것이 무조건 중의성을 갖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는, 아이가 옷을 입도록 말만 하다 간접 사동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아이가 옷을 안 입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억지로 입히는 직접 사동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죠. 왜냐면 그 부사가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갓난아이라면 더더구나 어머니가 직접 옷을 입힐 확률이 높죠. 이해했어요? 그러나 리을에 나와 있는 문장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 했을 때 아이에게 책을 읽히면 부모나 이런 사람이 대신 책을 읽어줄 수도 있지만 학생에게 선생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지 이 해석을 선생이 학생을 대신해서 책을 읽어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므로 리을은 중의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디귿 문장은 중의성을 갖지만 직접 옷을 입혔다는 의미야 옷을 입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중의성을 가질 수 있지만 리을은 선생님이 직접 책을 읽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선생님이 책을 읽도록 시킨, 즉 간접사동의 해석만 가능하므로 4번 설명에서 디귿, 리을이 모두 부사어가 하는 행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죠. 그리고 보조용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위의 문장도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셨다. 이렇게 보조용어를 넣어서 뭐뭐하게 하다 보조용어를 넣어서 만들게 되면 그때는 간접사동의 의미만 갖습니다. 보조용어를 쓰게 되면 이때에는 간접사동, 즉 간접화법만 가능하지 직접화법은 해석이 안 됩니다. 즉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셨다 하면은 아이에게 옷을 입도록 명령만 하지 어머니가 직접 입혔다는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전미사 히를 써서 입히셨다 하게 되면 이때에는 즉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즉 직접과 간접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중의성을 가질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사동문의 중의성이라고 하거든. 그러나 보조용문을 쓰게 되면 그때에는 중의성이 없어져. 그런데 전미사를 넣어서 사동을 만들었더라도 리을과 같은 문장,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는 해석상 직접 사동의 해석은 가능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학생들이 책을 읽게 한 거지 선생님이 직접 읽어줬다는 의미는 해석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미사를 이용한 사동문을 만들면 중의성을 갖기 쉬운데 그렇다고 모든 문장이 중의성을 갖는 건 아니다. 또한 사동문을 만드는데 보조용문을 이용한 사동문은 절대 중의성을 갖지 않고 간접사동의 해석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한 번 더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문법 용어들, 자동사니, 타동사니 이런 표현들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또 품사를 설명해주는 동사니, 형용사니 이런 말이 나왔을 때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인을 해야죠. 즉 길이 넓다에서 넓다는 형용사고 이와 같은 형용사도 사동문을 만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미사 히를 써서 넓히다 하게 되면 동사가 되죠. 즉 그때는 동사가 되어서 사동문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또한 자동사를 썼을 때의 사동문은 주어가 목적어가 되어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타동사가 들어있는, 즉 목적어를 취하는 사동문의 경우에는 사동문을 만들 때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죠. 원래 주어는 부사어가 되고 명령을 내리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가죠. 자, 겁먹지 말고 처음 보는 고전문이 나와도 해석을 밑에 써줬으니까 겁먹을 필요 없이 본문에 중세국어 시기에는 현대국어와 달리 문장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존재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배웠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현대국어에는 객체, 높임은 특수한 어휘로 표현되죠.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특수한 어휘로만 실현되는데 중세국어에는 즉 선어말 어미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존재했죠. 그래서 이 선어말 어미는 인접하는 형태소에 따라 삽, 잡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됐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설명하는 글이고 기역, 니은에서 즉 객체, 높임이 사용된 기역, 니은에서 그 높이는 대상을 물어본 거죠. 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목적어나 부사어의 높임의 대상이 있을 때 쓰는 거죠. 따라서 500사람이 법을 듣고 기뻐하니 라고 했을 때 이때 듣다라고 하지 않고 듣잡고 하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쓴 것은 그 법이 부처님의 말씀이라 그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 듣잡고라고 쓴 것이고 또한 그 밑에도 내 진실 마음으로 아버님 뵙고자 하거든 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만나다가 아니라 뵙다 그리고 그 뵙다라는 말을 보잡고 하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잡을 써서 쓴 거 목적어인 아버님을 높여 쓴 것이죠. 따라서 문제가 좀 복잡해 보여도 풀이는 간단합니다. 정확히 문법적 지식을 알고 있다면 즉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 주어를 높이는 건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건 객체 높임, 반면에 듣는 이와의 관계를 말하는 건 상대 높임. 이렇게 문법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쉽게 답이 풀릴 수 있죠. 정답은 4번이죠. 이해됐죠? 다음 4번 문제는 표준 언어 예절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언어 예절에 관한 지문을 기본서에서 한 번 더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 또 복습의 방법이죠. 먼저 기억. 자네는 본관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본인의 성씨를 소개할 때에는 전미사 가를 씁니다. 예, 저는 김의 김가입니다. 절대 씨를 쓰면 안 되죠.